일단은 프린트 한 번씩 훑어보셨으니까 네. 쌤이 방금 얘기했듯이 앞으로 남은 시험 범위는 인성에 문제가 없거나 이제 눈이 똑바로 켜져 있으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인성에 약간 문제 있어 지금 걱정돼? 그러면 이제 자 1-2단원 모국어는 침묵 너희 다 학교에서 나갔지. 그래서 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줄 부분은 일단은 수필의 특징입니다. 수필의 특징부터 가보도록 할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당연히 그 모국어는 침묵에 나오는 그런 세부 내용 이런 걸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그 전에 이러한 글의 장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완전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의외로 그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려. 왜냐면 수필 혹은 시 이런 그 특성에 대해서 짚고 안 넘어가서 되게 쉬운 건데 의외로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수필은 한자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맞아, 손수의 부필이야. 그러니까 끄적끄적 쓰는 글인데 자 일단 이 페이지에 쌤이 수필의 특성을 간단하게 여기 정리해놓은 게 있어. 이거 보면서 필기할 거 추가로 필기하면 되거든.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 논설문은요? 시는요? 소설은요? 그것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더 그 형식이 갖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행과 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라든지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주장과 근거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필은 되게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롭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이거는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 비전문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 비전문성. 전문적이잖아. 자, 그리고 형식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에도 역시 제한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수필은 주로 자신의 경험이 보통 소재가 돼. 자신의 경험이 보통 주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글은 그 문제 선지에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글쓴이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이러면 거의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글쓴이의 개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글이 수필이야. 왜? 형식이 제한이 없으면 자기 개성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를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 수필은 내 경험을 소재로 해서 그냥 나 이런 경험 있었어? 재밌었어? 가 끝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깨달음 그러고 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교훈을 얻었어 로 결론이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선생님,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어쨌든 글쓴이가 자신의 어떤 쪼대로 쓰는 거니까 개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맞기는 맞는데 맞을 수 있는데 선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다 수필인 게 왜 그러냐면 봐봐 시에서 말하는 인간 누구지? 화자
얘들아, 근데 시의 화자랑 시인이랑 항상 같은 인물이야? 아니지. 그치? 화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는데 시인은 뭐 성인일 수도 있고, 화자는 막 귀뚜라미가 이제 시인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화자일 수도 있는데 시인은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치? 또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작가, 소설가랑 같은 사람인가? 아닐걸? 왜?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될 수 있잖아.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실제 작가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랑 실제 작가, 즉 글쓴이가 동일 인물이야. 동일 인물. 왜? 내가 나의 경험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쓰는 게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에 비해서 글쓴이의 개성, 가치관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어. 이해돼? 별거 아니,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괜찮아? 그래서 대부분 수필에 나오면 그런 성격 같은 거 얘기하잖아. 고백적, 성찰적. 수필하면 이런 성격이 많이 드러나. 왜? 내가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반성하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런 수필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모국어의 침묵을 이제 수필의 틀에 끼워 넣으면, 여기서도 실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의 흐름인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모국어는 침묵의 주요 내용을 호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어는 침묵으로 갈게. 이건 수필이 기본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라고 했었잖아. 그치? 여기서도 같은 흐름이라고 보면 돼. 자, 첫 번째, 어떤 경험이 있었어? 얘가 인디언들이랑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얘가 되게 재밌다 하고 완전 막 기대를 했었는데 뜻밖의 경험했단 말이야. 뭐야? 얘네들이 뻔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말은 안 하고 침묵을 일관했었던 거지. 저 처음에 되게 뭔가 뭐야, 나 일식하는 건가? 뭐지? 막 약간 나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야, 걔네 그 부족들, 그 인디언 부족은 애초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걔네들의 전통이었어. 그치? 걔네들의 가치관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을 이제 먼저 느끼게 하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은 뭐였냐면은 인디언들과의 어떤 대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랄라? 대화가 아니라 이 인디언들은 무엇을 인간해? 침묵을 인간하네? 이를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 아까? 이게 나를 일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애초에 상대방을 온전히 느끼기 위한 거구나. 이건 얘네들의 전통인데 상대방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어떤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어? 이 뒤에 얘가 돌아와가지고는 거기 약간 취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렇게 침묵으로 막 인디언들 흉내를 내려고 막 5분이고 10분이고 막 앉아있었단 말이야. 인디언들의 어떤 침묵을 따라했어. 근데 그 상대방이 이게 나를 느껴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이게 아니라 재수없어 왜 저래, 약간 이런 반응이었지. 굉장히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단 말이야. 근데 기대와는 다른 평을 듣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뭘 깨달았대? 이게 침묵이 그냥 내가 목도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존재 자체
자체의 평화로움, 온전히 그냥 침묵을 즐길 수 않은 그 본연의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애매하게 흉내낸다고 이게 인디언들끼리의 이제 침묵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막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꽂혀서 막 팔찌도 막 이렇게 했고 막 그런 거 앞에가 1페이지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두 번째로 넘어갈게. 자, 여기도 경험과 깨달음이 있긴 한데 이걸 종합한 깨달음을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 일단 나한테 이제 내가 얻은 이름이 뭐야? 너무 많이 말해. 나는 이름을 얻게 됐었잖아. 그래서 뭐야? 나 그들의 말에는 너무나 넘쳐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들의 침묵을 따라하기엔 턱없이 무장한 사람이고 나 굉장히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어떤 자신의 그동안의 언어 생활 내지는 뭐 말의 빈도,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지. 오케이? 자,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라코타족 인디언이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말한대.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이 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자, 이 라코타족의 인디언들은 침묵으로써 서로를 진짜 진심으로 느끼고 진정으로 소통하게 하면서 뭔가 진정한 예의를 차리고자 했잖니. 응?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의 결국 주제는 뭐야? 이 침묵이라는 게 그냥 말을 씹거나 그냥 멍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침묵에는 인디언들의 침묵에는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 상대방을 온전히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 족한테는 그 모국어가 침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언어로 이거를 내뱉기 전에 상대방을 온전히 느끼는 거, 그거부터가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 해? 맞아, 여기 말보다는 침묵으로 먼저 상대방을 느끼고 그들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침묵이 모국어다. 사실상 언어가 다름없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복습 차원에서 이 정도만 훑어줘도 되겠니? 모국어는 침묵은? 괜찮아? 혹시 선생님이 이제 요약 정리를 해준 것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쌤이 이제 빠뜨리고 언급 안 한 게 있을까? 없지? 아 그래? 이게 더 오히려 꼼꼼했다고? 어라? 그럼 너희 뭐 필기하거나 이런 건 다 했어? 놓치는 건 없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단원 공감하며 대화. 단원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하며 대화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단원이었어. 여기 다 나갔지 얘들아? 만화 내용도 기억나지? 일단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연한 걸 교과서에서 굳이 막 싫어 만화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희는 착하고 똑똑해서 그래.
이게 왜 아니야?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점차 뭔가 우리 온갖 그런 혐오와 대립과 싸움과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잖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감하며 소통하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중학생 때 꼭 배우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임용고시 사체 중에서도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이런 거 막 다 암기시키기도 하거든, 학교 선생님들한테. 나름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란다.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게. 알았지? 정의는 알 거 아니야. 상대방의 말을 뭔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화에 아예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거. 별거 없지? 괜찮아?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표현하기. 이게 뭔가 가장 간단한 대화하기,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이지. 그래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정말 그랬구나 하면서 맞장구 치고 하는 거. 눈 맞춤, 고개 끄덕, 맞장구. 그리고 야 재밌는데? 조금 더 얘기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하면서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시키는 거. 나 지금 네가 하는 말에 굉장히 관심 있는 상태야 라는 거잖아, 그치? 4페이지 넘어왔어 지금. 자, 얘기들아,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의사소통 방식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단 말이야. 배운 적 있어? 알아만 들어? 근데 사실 곧 나올 거야. 봐봐. 그랬구나. 더 얘기해봐 하는 거 내가 말로 얘기하는 거지. 이건 언어적 의사소통이야. 근데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 말은 안 하지. 언어는 아니지. 하지만 나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야. 자, 그 다음으로는 재진술하기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내 말로 바꾸어서. 무슨 말이냐면 관심 표현하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 재진술하기는 이런 거야. 이제 가연이한테 진짜 남자친구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막 밤에 카톡 막 연락 5시간에 한 번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 이게 뭔가 관심 표현이면 정말?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관심 표현이라면, 이제 재진술하기는 그래서 얘가 이렇다는 의미구나를 내가 한 번 더 재해석해 주는 거야. 남자친구가 연락이 자주 안 돼서 그래서 불안하고 속상한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됐어? 별거 아니지? 이게 바로 재진술하기야. 가연이 어때? 가연이 어때?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어? 자, 나의 말로 바꾸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맞아, 나도 옛날에 전 남친이랑 연락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나는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이 맞았었어. 너도 이런 방법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 어려운 거 없지.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는 너무 당연해. 상대방과의 신뢰감, 유대감이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겠지. 자, 여기서 유의할 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 티를 까는 게 아니라, 티가 아니라 예의가 없는 사람을 지금 까는 거야. 이 유의점이 뭐냐면,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들으려고 노력하기가 굉장히 유의해야 할 점인데, 뭐 나 이래서 막 되게 짜증났어 라고 누군가가 말하잖아. 근데 좋은 티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러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상대방의 그런 입장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게 나 원래 T야, 나 원래 T라서 그래 하면서 가짜 T병이 걸린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네가 거기서 그랬으면 안 됐지, 듣자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네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애초에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평가하는 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말을 평가해줘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해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에 좀 공감해줘. 요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짜고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진짜 멍청하면서 듣고 있어.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윤이가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 조금 머쓱하,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뭔가 적절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쌤이 아까 비언어적 표현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말로는 듣고 있어. 근데 자세가 막 이러면서 들어. 하는 표정이 이러면서 들어. 그러면 내가 속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전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치?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별거 없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만화가 나왔었어. 너희 한경철 만화 본 적 있어? 그해 우리는 그 만화도 그리고 그 최우식이랑 김담이 나오는 거, 그거랑 옛날에 그 스피릿 핑거스 나름 되게 잘 나가는 웹툰 작가인데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는 너희 줄거리 기억나? 이게 원래 만화가 더 긴데 교과서 수록 부분에는 위기랑 절정 부분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위기 부분이 미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엄마와 은우는 자신의 축구를 계속시키려 하는 아빠와 다퉜대. 근데 교과서에서는 미나랑 미나 엄마 파트만 나오지 않았니? 정확히 말하면? 그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 미나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잔병치레도 맞고 아팠는데 커가면서 뭔가 잘 자라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엄마는 불편한 거 없도록 다 해주고 싶었던 거고, 미나는 뭔가 자기의 어떤 자유의사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 해주려고만 하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던 거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절정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족들이 화해하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 절정이 뭐 미나와 다은, 은호와 찬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그 미나와 미나 엄마 그 파트가 위주로 됐었지. 괜찮아? 그 뒷장만 넘어가볼래? 왜 갈등이 있었는지, 그 갈등의 원인 잘 알고 있지.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엄마 그랬잖아! 왜 양치 똑똑해서! 너 엄마한테 그러지? 아니야? 아니 똑똑해서 가만히 있어! 아니야? 선생님은 사실 이거 보면서 폭삭소가수가 변명이 생각했는데 봤어 너희? 학시 봤으면은 학시 그 쇼츠만 봤어? 가연이는 그 아빠가 저희 엄마 아빠랑 친한데 그 만나서 부모님끼리 만나서 술 마시는 여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연이네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박씨 이렇게 하는 거 얘가 들어가지고 학시 아저씨가 폭삭소가수다의 학시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너희 부모님의 팍씨였구나. 어쨌든 거기 이제 그럼 스포하면 안 되겠네. 폭삭소가수다. 그래요? 저 선생님이 사실 8화까지밖에 안 보긴 했는데 이제 금명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진짜 왜 그러는데 정말 짜증나게 막 이렇게 막 말을 되게 늦게 하거든.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이어서 속상해를 잘 얘기해줬으면 갈등이 조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나가 그 다은이랑 놀이터에서 막 그네 타면서 얘기하잖아, 그치? 이때 다은이가 굉장히 훌륭한 의사소통 태도를 갖고 있었어. 막 옆자리 마주 앉아서 이제 마주 보면서 눈도 맞춰주고 표정도 온화하게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은 엄마랑 미나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도 될까 이거는? 기억 다 나지? 응. 이 선생님 뭐 떠들어봤자 너희는 인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일각생각은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림 이제 2단원 남았거든? 2단원은 너희 2-1단원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 과학자의 서재 거기? 둘 다 하고 있어? 가연이랑 가연이 둘 다? 아 이것도 별거 없거든? 그래서 지금 6시 반인데 쌤이 한 7시 10분까지 2단원 그냥 통째로 주요 내용 훑어주고 나머지 시간 빨리 문제 푸는 걸로 할까? 조금 더 이거 끝까지 나가도 괜찮겠어? 안 쉬어도 돼? 괜찮지? 혹시나 너희가 언제 끝나 막 이럴까봐 혹시나 해서 얘기했어. 이 단원은 넘어갈게요. 이 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의 어떤 주요 제재랄까? 이건 독서야 독서. 독세? 그래서 2-1단원에서는 어떤 독서가 왜 가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독서를 통해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그런 지문이 나오잖아, 그치? 독서의 가치나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메인으로 나온다면 너 2-2단원 끝까지 훑어본 적 있니? 거기는 이제 그 민지였나? 걔가 그 독서 활동을 하는 그런 독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독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독서 활동 방법. 이제 독서 신문 쓰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 독서 활동 방법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독서 활동에는 뭐 독서 강창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다양한 표현, 속담이라든지 관용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글이 아주 훌륭해진다. 뭐 이런 거야. 별거 없지 얘들아. 2-1단원 먼저 가보도록 할게. 2-1단원은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이 메인이었는데 그 전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독서의 기능 한번 쭉 볼까? 아이고 쌤이 읽기의 가치의 중요성을 두 번 넣어놨네? 중요하니까 두 번 넣어놨다고 생각해? 알았지? 미안하네. 정서적 공감과 감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일단 그 메마른 정서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아주 독서의 읽기의 기본적인 가치인 거고, 그리고 지식, 정보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선생님 저 지적 호기심 같은 거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뭐 가치관, 바람직한 정서, 교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느꼈던,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주자면 그 쌤이 간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좀 다크했던 것 같아. 지금 되게 이렇게 만만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만만하긴 했는데 막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한답시고 좀 나름 상위권에 있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막 진짜 공부 너무 싫은 거야. 막 그리고 막 중간고사 수학 28점 놓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고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되게 바닥에 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읽는 책을 빌려다가 이제 같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쿠션이라는 책이었다? 이게 그 되게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스스로한테 되게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뭔가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고 약간 이런 교훈이 담긴 책이었어. 너희가 생각하기 뻔한 자기 해결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17의 내 나이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애초에 매사에 불만이면 더 나아질 게 없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나의 암울함을 좀 책이 많이 걷어가줬던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경험 너희도 비슷한 거 있긴 있어? 그게 아니더라도 뭐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든지 새로운 걸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감동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험을 해봤을걸? 자, 뭐 독서의 기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제공, 지적 능력의 개발,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 함양,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 등등등. 자, 그래서 그 밑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룬 소설에 성석재,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그런 소설의 일부인데요. 너희 성석재 고등학교 가면 엄청 많이 만날 거야.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수능에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 소설 속의 인물이 내가 옛날에는 막 책, 무협지 이런 거 읽어도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는데 박지원 소설을 읽고 나니까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되고 막 등등등 이런 그 박지원 소설이 나한테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거든. 30초 줄 테니까 가볍게 읽어봐. 뭐 별거 없어 얘들아. 잘 읽으셨어요? 별거 없지. 자, 그보다도 중요한 건 과학자의 서재라는 그 본문일 텐데요. 너 이거 학교에서 다 나갔어? 아니면 나가는 중이야? 나가는 중이야? 선생님이 스포를 해준다고 생각해. 그럼 거기 가서 학교 가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쌤이랑 지금 들었다고 거기 가서 안 들으면 안 된다. 맞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필이야, 수필. 최재천은 교수이자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수필입니다. 수필이니까 자기의 개성이 들어갈 거고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거고 회고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라고 옛날을 떠올리는 걸 회고적이다 라고 하거든. 너희 앞부분 글 읽어서 알겠지만 어린 시절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필은 특히나 회고적이고 그 다음에 수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일을 고백한다고 했었지. 자기의 일과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수필인데요. 자, 짜임이 이렇게 되지. 맨 첫 번째, 어렸을 때는 내가 되게 빈둥빈둥했었어.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느꼈어. 그 다음에 세계문학전집의 동화책을 읽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 그 다음으로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을 느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서도 모닥불과 개미를 읽었는데 나는 그걸 읽고 사회과학자였나? 사회생물학자였나? 그게 되었어. 약간 이런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의 때마다 만났던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수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쌤이 아까 눈이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다 라는 게 뭐냐면 백과사전 읽고 뭐 깨달았는지 동화책 읽고 뭐 깨달았는지 그 꼼꼼히만 볼 수 있으면 문제 틀릴 게 없어.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뒤에 넘어가 볼래? 여기 본문은 나랑 그래도 좀 잘 열심히 읽어보자. 지금 너희 둘 다 약간 눈가가 촉촉한데 하품 참느라 그래? 잠깐 꽁트 가야 될까? 괜찮아? 이렇게 초콜릿 입에 넣으시고.
나도 이 쫀득 떡볶이 입에 넣으면서 할까? 어떡하지? 빨리. 잠게. 너희 이번 시험 파트가 좀 밍숭맹숭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어? 여기 있어? 괜찮아? 즐거우자. 자,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빈둥거렸었대, 어렸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페이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작가는 빈둥거리는 걸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맞아. 여기서 페이크는 빈둥거리는 거를 부정적으로 본다가 아니야. 자기가 나 그랬었는데 근데 열심히 책을 읽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은 빈둥거리 즉 휴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1분단 그 부분 있지? 1분단의 마지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밭을 1분단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에 봐봐. 요즘 애들은 공부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은 마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나 게임 같은 걸 막 붙들고 사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무슨 틈이 없어?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대. 즉, 이 아이들은 휴식 시간에 진정으로 휴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가만히 있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느끼고 하면서 나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상상력과도 관련이 있다 라고 보면 돼. 휴식 시간에 빈둥거리는 건 상상력 키우는 것에서도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사람은 교수이고 학자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빈둥거렸대. 그러다가 뭘 발견했어? 자, 먼저 봐야 되는 책이 백과사전이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백과사전을 보고 이 백과사전을 통해서 독서에 꽂히게 된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너희 지금 쌤이 주석 따라놓은 거 갖고 와서 편하지? 이거 교사용 교과서거든? 그래서 다 꼼꼼하긴 한데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그래도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렇게 봐봐. 백과사전을 끼고 산 백과사전의 재미를 느끼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읽을 거리가 풍부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백과사전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 시각 자료가 있잖아. 그런 사진이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얘는 그 중에서도 동물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는 했었대. 자, 그리고 얘들아, 요 부분 있지. 그 밑에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옆에 발췌도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너희 발췌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 발췌하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있으면
내가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쏙 뽑아내는 걸 발췌하자라고 하거든. 이 주장은 이 주장의 근거는 이러한 논문에서 발췌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보통 소설이라든지 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주겠지. 근데 때에 따라서는 모든 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명확할 때는 설명문을 읽더라도 설명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에 대한 설명문을 읽었을 때 초콜릿의 칼로리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초콜릿의 원료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되는 거지. 발췌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특히나 백과사전도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거 다 읽을 거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 있지. 이게 바로 발췌도야, 발췌도.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과사전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대.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로잡은 새로운 책. 바로 누가? 세계 동화 전집. 얘들아, 그 세계 동화 전집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밑에 그 도서 안에 있는 백과사전을 찾아 읽고 백과사전의 좋은 점을 말해보자. 이 부분 한번 이제 가볍게 읽어봐. 알았지? 다른 거는 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마지막 설명. 자신이 관심 있는 항목만 읽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이게 바로 발췌도과 관련된 부분이지. 너희 세계동화 전집 파트도 학교에서 나갔어? 여기는 안 나갔어? 그러면 나갔어요? 가연이는 어때? 다 나갔어요? 그러면 쌤이 읽을 시간 줄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세계동화 전집에서는 뭔가 이런 감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기억나? 특히나 이제 그 사랑의 학교를 통해서 내가 커가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야. 나중에 사랑의 학교 읽어봐. 되게 괜찮은 작품이야. 어렵지도 않아.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책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됐대. 그래서 위에 그 잘 나와 있어. 세계동화 전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생겼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졌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대더라. 여기 이렇게 비교식으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얘들아. 이것만 따라하게 외우지 말고 쌤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각각의 부분이 본문에 어디 나와 있는지 좀 찾아볼래? 찾아서 쌤한테 밑줄 그어서 보여줘.
뒤로 뒤집어 볼래? 오케이. 자, 일단 얘들아 허무할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11페이지 여기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단이야. 봐봐.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신의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그대로 나와 있지.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그 바로 윗부분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너희가 그 외에도 밑줄 그어준 부분 같은 것들 있잖아. 그 뭔가 어디 갔어? 예를 들어서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도 다 관련 내용이라고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노벨문학상을 읽고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파트거든? 이제 얘는 이 작가님, 교수님한테 자꾸 예의버리는 거 좀 그런가? 자, 이 나는 글쓴이는 시보다도 소설을 더 많이 읽었대. 자, 그 뒤로 보면 이제 문학 소년으로서 대체 노벨 문학상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타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했었고, 자, 노벨 문학상 전집을 어머니께 쫄라가지고 이제 얻어서 읽으면서 봐봐.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들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이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가 있었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었대. 이 노벨문학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만 타는 것도 아니고 독일 사람만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주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작품한테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에는 굉장히 여러 사회나 문화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더 생각의 폭을 아주 넓힐 수가 있었다더라. 이제 시의 어떤 시야가 조금 더 그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모닥불과 개미 본문 파트는 쌤이 2분 정도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좀 읽어볼래?
앞페이지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김정현 선생님 다 읽으셨어요? 일단은 그 노벨 문학상 수상집 중에서도 이 나가 제일 꽂혔던 건 모닥불과 개미라는 작품이고 수필이래. 일단은 그 솔제니친의 이 작품은 뭐냐면 그 어떤 소련, 옛날 러시아 거기에 인권 탄압을 폭로하는 뭐 그런 수필이었나 봐봐. 선생님도 이 작품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수필이 꽂혔었나 봐. 근데 일단 이 솔제니친이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라는 그런 배경을 봤을 때 너희가 의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리 수필 파트 있지 거기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거기 일단은 그거를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일단 해보자면 봐봐 나는 별 생각 없이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를 집어 던졌는데 여기 개미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개미집이 때를 지어서 나와가지고 안간힘을 다해서 도망쳤는데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얘를 모닥불 밖으로 집어 던졌었대. 근데 그 중에 많은 개미는 달려나가지 않고 오히려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개미는 그 탄압 체제 속에 있는 소련의 군중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리고 그 군중들이 사는 개미집, 통나무 안에 있는 개미집은 그 나라, 소련이겠지. 오케이? 이럴 때 이 개미집이 들어있는 통나무를 모닥불 속에 던져버리는 행위는 뜨겁고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지. 그 군중들을 괴롭히는 시련 같은 거. 모닥불은 일단 이 솔제니친의 어떤 그 작품 경향과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자면 그런 고난, 시련, 억압, 폭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대. 일단 괜찮아? 근데 그 개미들이 통나무 밖으로 막 달아나지 않고 막 여기에 계속 맴도는 행위 있지.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들아 그 대중들이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가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막 한 곳으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거 알아 얘들아? 이런 그림 있잖아. 그게 절벽이야. 근데 이제 벌레들이 움틀움틀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벌레들이 앞에 사람이 여기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앞에 사람이 여기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비판을 식 없이 그냥 졸졸 쫓아다니는 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앞 사람만 쫓아다니면 결국 뭐가 있어? 절벽에 되겠지.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 내가 비판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군중에 휩쓸리는 그런 거를 여기서 통나무를 맴도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즉 뭐냐? 체제에 너무 쉽게 수능하는 거지. 되게 부도리한 체제가 있는데 소련은 지금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당시 체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를 벗어나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그런 저항이나 뭐 이제 비판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대. 일단은 이 작품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체제관의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얘가 어떤 문학적 의미를 지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하나의 수필이잖아. 지금 수필 속에 수필이 있잖아. 이 글쓴이가 무닥불에서 통나무를 던졌는데도 개미들이 이제 돌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작가는 문학적으로 이제 개미는 군중이요, 통나무를 맴도는 행위는 뭐 수능하는 체제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행동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 글쓴이는 계속 그게 뇌리에 박혀 있었대.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을 접했는데, 사회생물학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생물학은 뭔지 알지? 근데 그 생물 군집들이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떤 사회가 있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벌들은 이제 벌들끼리 이제 이렇게 돌면은 뭐 저기 있다는 거고 저렇게 돌면은 여기 먹이가 있다는 거고 이런 소통 체계가 있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사회생물학이거든. 아무튼 사회생물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 개미가 통나무를 맴도는 건 우리 동물들, 살아있는 생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타성,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 의한 것인가 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러시아 작가는 그런 의미, 이타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수필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팩트, 그 통나무를 도는 개미의 행동은 사회생물학을 공부했을 때 이타성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 이타주의, 이타성. 그래서 앞으로 요 분야를 계속 평생 파야겠다 하면서 진로를 정하게 되었구나,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수필 작품은 뭐냐면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사회 억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는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미한테는 이타성, 이타주의라는 그런 습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회생물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즉 어떤 조그맣고 짧은 수필이, 정말 짧은 수필이 나의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책은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야. 요게 이 소설의 결론이야. 아니 소설이 된다. 수필의 결론이야. 괜찮아? 어렵지 않지. 다만 문제 풀 때 뭐 이제 소련의 군중이 어쩌고 하면 너희가 혼란이 있을까봐 좀 구별을 해주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민재의 독서일기거든? 쌤이 딱 5분만 더 설명할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어? 그래서 방금 봤던 2-1단원에서는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단원이었고, 2-2단원은 아까 얘기했던 독서 활동의 방법 그리고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페이지야. 가윤이 여기 하고 있어? 민재 독서일기? 하고 있지. 그러면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민재가
처음에는 책을 되게 읽기 싫어해, 그치? 아침에 책 왜 읽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점점 그 독서 활동에 노출이 되면서 독서 동아리도 하고 거기서 독서 기행도 떠나고 독서 신문도 만들고 하면서 뭔가 독서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일기거든? 한 3페이지가 되게 짧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뭘 모아야 하냐면 그거는 그냥 진짜 가벼운 글이니까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독서 활동에는 아침 독서가 있을 수 있고 독서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독서 기행이 있을 수도 있고 독서 신문을 만들 수도 있겠네. 이게 읽기를 내가 생활화하는 게 교과 학습 막 국어에서 뭐 이제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일단 깨달으면 되고 일단 별거 없지. 그리고 쌤이 또 얘기해줄 부분이 뭐냐면 그 페이지에 막 그런 게 있어. 이 민재가 그 독서 글을 썼는데 한우물만 파지 마라 막 이런 이제 표현을 썼다고 막 칭찬받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글이 아주 풍부해진다. 우리 언어 생활이 풍부해진다. 이런 파트가 또 한 파트로 나와. 그래서 다양한 표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주고 끝낼게. 알았지? 먼저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어. 이건 너희는 이제 영어에서도 관용어 외우기 이런 거 많이 시키지. 한국에서도 관용 표현이 당연히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표면적으로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야 비행기 태우지 마 라고 할 때 진짜 비행기를 태운다는 게 아니라 나를 높게 띄워준다, 나를 막 칭찬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치?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험 보고 나서 나 지금 미역국 먹은 거 같아 라고 하면 뭐야? 시험에서 떨어진 거 같아 라는 의미인 거잖아. 진짜 미역국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관용 표현이야. 속담은 너무너무나 잘 알겠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 생각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 백지성도 맞대면 낫다. 그리고 격언이랑 명언도 뭐 속담이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같은 것들을 아주 짧게 표현한 글인데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 격언은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거야. 명언은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데 격언은 누가 말했는지 잘 안 알려져 있고 명언은 누가 얘기했는지 잘 알려져 있어. 그 차이야. 그 다음에 참신한 표현, 뭐 한우물 하지 마라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 비법은 몰래? 선생님 혹시나 해서 다양한 관용 표현과 속담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 많이 쓰이는 것들 이 중에서 들어본 거는 넘어가면 되고 처음 보는 것들은 좀 체크하면서 눈에 좀 익혀놔.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지금 한번 쓱 읽어봐.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해보세요.
많이 없네. 일단 감기약 먹어서 너무 자꾸 감기약. 커피, 아 근데 카페인 먹지 마. 감기. 자, 다행히 드디어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그때그때 질문합시다. 알았지? 그 아직 너 학교에서 진도를 다 안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프린트를 주실 텐데 그거는 그 받는 대로 추가로 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